키워드로 알아보는 사회 문제, 키워드 포착에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인구 절벽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올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리고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애초 예상 시점인 2032년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결혼도 늦게 하고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아이를 안 낳아.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직업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대책까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인구 절벽이에요. 용어 설명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경제 전문가 해리 덴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언급된 말인데요. 생산 가능 인력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에서 예상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네. 문제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5년 뒤부터 우리에게 닥칠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네. 5년 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는 건 어떤 계산법에 따른 겁니까? 네, 그 계산 역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성년에 진입한 1996년생 출생아 숫자가 약 69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5년 뒤 성년이 되는 2002년생들의 숫자는 약 49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996년생 대비 71%인 수치인데요. 굳이 비율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전체 청년 세대 중 20만 명은 5년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년 부족 현상도 심화될 거라는 건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줄고 있으니까 또 당연히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숫자는 약 36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40만 명 선까지 붕괴되면서 이들이 성년에 진입하는 2030년대 말부터 한국의 인구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어나는 아기들이 좀 줄고 있는 거죠? 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43만 8,400명보다 7.3%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확정치는 작년 발생한 출생 사건에 대해 2017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신고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인데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3만 2,200명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35세 미만인 엄마들의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확연히 줄었군요. 그러면 출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 감소했습니다. 이 조출생률이 8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보다 0.07명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지금 35세 미만 엄마들의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율을 엄마의 나이로 구분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25세에서 29세의 출산율은 56.4명으로 전년보다 6.7명 줄었는데요. 30세에서 34세 출산율은 110.1명으로 6.6명 감소했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출산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35세 미만 여성들의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엄마들의 수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명 노산이라고 불리는 35세 이상 엄마들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네, 35세에서 39세 출산율은 48.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늘었는데요. 40세에서 44세 출산율은 5.9명으로 0.3명 증가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당연히 그럼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엄마들의 평균 출산 연령도 작년보다 0.2세 늘어난 32.4세로 집계됐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 연령은 31.4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엄마 연령과 셋째 아이 출산 엄마 연령도 0.2세와 0.1세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태어나는 아기들을 출생 성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2016년을 기준으로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 성비는 105명입니다. 네. 2015년보다 0.3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특히 첫째 아기 출생 성비는 104.4명으로 전년보다 1.5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출산율은 줄고 그리고 출산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또 지역별로도 살펴볼까요? 네, 출생아 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의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9.9% 줄었고요. 대전 9.7%, 서울 9%, 경남 8.1% 순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게 세종시만 빼고 다 줄었어요. 그러면 지난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시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82명을 기록하며 2015년에 이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전남 1.47명, 제주 1.43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은 각각 0.94명과 1.1명, 인천은 1.14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가장 출산율이 낮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가장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 이 격차가 0.88명까지 벌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났는데요. 네. 세종시의 경우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추세라서 출산율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전국에서 출산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이 33.07세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부산이 32.69세, 대구와 세종이 32.55세 순입니다. 또 결혼을 한 후 첫째 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서울이 2.06년으로 가장 길었고 전북은 1.6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네, 대도시일수록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산율은 감소하지만 노인 인구는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지적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조사 자료를 보면 어떤가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한 678만 명입니다. 반면 0세에서 14세 유소년 수는 같은 기간 2% 줄어든 677만 명에 그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수를 역전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를 나타내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노령화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노령화 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을 넘겼습니다. 네. 전국 200여 개의 시군구 중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긴 것도 2015년보다 7곳 늘어난 156군데나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3.6%로 2015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5세 인구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청년에 비해서 노인 인구는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38.8%까지 늘어나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999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18년 만에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출산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도 예상보다 출생률이 더 낮아져 인구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 당겨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출산 절벽이 현실로 닥치다 보니까 기존 인구 전망도 좀 수정을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이 203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올 상반기 출생 추세를 고려하면 인구 감소 시기는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낮은 출생률과 또 고령화 증상이 또 계속 이어지면 인구 감소가 아주 빠르게 이어질 거라는 거죠. 네, 고령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정 시점 이후 노령 인구의 자연 사망에 따라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수는 정점을 찍은 뒤 30년 만에 1,000만 명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축이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 한 사람은 단순 생산 가능 인구를 뛰어넘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며 각종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인력인데요. 인구의 위축은 결국 전체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교육, 의료, 국방 등 국가기관 서비스부터 제조, 금융,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네, 인구 절벽의 심각한 문제는 비단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가져올 연쇄 작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결국 소비 및 투자 위축을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상황이 꽤나 심각한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국제사회를 봤을 때 어떤가요?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시골 마을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마을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총 인구는 약 1억 2,500만 명으로 5년간 107만 명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어서 처분하지 못하고 방치된 빈집만 820만 채에 달하고요. 이는 전체 주택의 13.5%나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배로 많은데요. 그런 나라에서도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코 근데 우리나라도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전반적인 국부 규모가 한국보다 5배나 크고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래의 한국 정부는 줄어든 청년 세대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를 부양할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꾸준히 유지해오던 경제 성장률을 지키는 건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비용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제자리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우선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렵게 구직을 한 사람들도 출산과 양육,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교육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제 걸음마를 떼는 동안 인구절벽 문제는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한 가지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청년 취업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주제도 이 저출산 문제였는데요.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부 측 위원회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또 민간 출신의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민간이 주도의 저출산 대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실은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인구 절벽에 대한 불안감도 좀 줄어들고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편 인구 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경제학자 해리 텐트는 2015년 세계 지식 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 절벽을 막고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도 수차례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된 무서운 경고를 보내왔는데요. 2009년 UN 미래보고서 2에 의하면 2305년에 한국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 역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경고가 무섭군요.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인구 절벽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